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78세 김순옥입니다. 저희 사연을 올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쓰지 않으면 잊을 줄 알았고, 잊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그날의 추위와 공포와 모멸감은 아직도 제 안을 서성입니다. 3년 전 저는 내 아들 부부로부터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길을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들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바람이 따뜻하던 봄의 끝자락,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젠 나도 외국 구경 한번 해보는구나. 그렇게 설렘을 안고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보다 따사롭고 푸른 바다와 해가 반기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휴양이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인 나는 수화물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홀로 있는 나는 몸이 떨리고 다리가 저려도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그러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차 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자 나는 깨달았지요.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이 순간 끝났다고. 그때 나는 내 아들의 엄마라는 이름은 공항 한복판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알아듣기 어려운 그곳에서 나는 작아진 몸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엔 몇 장의 지폐와 신분증 한 장 휴대폰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하며 며느리가 휴대폰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그곳을 지나던 베트남 교민 부부가 공항 한켠에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 따뜻한 한국말 한마디에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트남에 사시는 교민 부부와 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다시 오르기까지 나는 며칠을 낯선 곳에서 식사 한 끼, 잠자리 하나, 주어진 대로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비로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그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긴 내 집인데 왜 이리 허하냐? 온몸에 피로가 밴 채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부모를 버린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 공항에 그냥 좀 계시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지만 나는 기가 막히고 말문도 막혔습니다. 단 한 줄의 진심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솔직히 우리도 힘들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그제야 더욱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죄책감조차 없구나.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민폐이자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결정적인 한마디, 근데 어머님 돌아오셨으면 저희랑은 좀 거리 두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들 부부와 나는 함께 살지 않았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제 우리도 엄마 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아직도 이 아이는 날 생각하는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말의 진짜 뜻은 배려가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아들이 계획한 아파트는 세대 분리 불가능 조건이라 노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금리 인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주소만 같이 넣자. 같이 살면 세금도 줄어드니까 그런 행정상의 이익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식사, 청소까지 맡아주면 생활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 계산했을 겁니다. 함께 사는 순간부터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견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애 봐주시는 거 부담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막상 외출하던 며느리는 아이를 그냥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나, 엄마 김순옥은 가족이 아니라 공짜 도우미였던 셈이죠. 나는 아침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였죠. 손맛 좋은 어머니의 식사는 누구에게나 자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는 코를 찡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주방의 향이 너무 배요. 요즘은 밀프렙 해놓고 냉동해서 먹는 게 편해요. 그날 이후 나는 주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사도 몰래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그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도 나는 손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느 날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어머님, 요즘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말을 걸면 훈육이 안 되잖아요. 제가 교육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개입하시면 곤란해요. 그 후로 나는 손자의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차가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자져온 자개장이 집안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다고 내 이삿짐을 버렸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눈물로 하소연했을 때 아들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이해하셔야죠. 요즘 며느리들 예민해요. 엄마는 예전 방식이라서요. 한 번도 며느리를 단속하지 않았고 아들은 오히려 나에게 집안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만든 고립,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고 아들의 무관심에 멍들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다 끝내 아들 부부는 나를 비행기에 태워 낯선 나라의 공항 한복판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효심 깊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때마다 꽃을 사서 인증샷을 찍고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라는 말로 평판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선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나에게 침묵과 무관심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귀찮아진 순간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내가 점점 아프고 말을 줄이며 조용히 지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심했나 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들어간 그 집에서 결국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내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준 베트남 교민 부부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동안 나는 이제 내 아들의 엄마가 아님을 내 지신에게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아들의 연을 끊고 아들을 무너뜨리기로 또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에 가기 전처럼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불 꺼진 눈 속에 살아있는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 좋아.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복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에 내 명의로 된 작은 땅, 그리고 오래전 해약하지 않고 묻어둔 적금 통장이 있습니다. 나 혼자 노년을 보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자산들이었습니다. 우선 바닷가 근처 해안 마을에 나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듯 나는 하나하나 복수의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내가 쓸모가 없어서 버린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지. 너희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 좋아.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 나는 첫 번째 아들의 폐륜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중견기업의 간부였습니다. 외부 이미지 관리에 목숨 거는 직책. 그는 겉으로는 효자 코스프레, 속으로는 어머니를 공항에 버린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보험 가입 서류, 가짜 요양급여, 신청 내역, 허위 주소지로 수급받은 정부 지원금 모두 파일로 정리해 국민신문고와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나의 이야기를 실명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77세 노모, 해외 공항에 버려져 가해자는 아들 부부. 이러한 사연은 뉴스로 보도됐고 기사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인터넷은 아들의 실명과 근무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그를 직위해제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칼날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직계가족의 방임 및 유기, 노인학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배상 청구,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공항 CCTV, 문자 내역, 병원 진단서, 공항 관계자의 증언까지 포함된 두꺼운 서류가 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넌 날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이제 나도 너를 범죄자로 대할게. 언론과 인터넷 모두가 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라는 말도 들려왔지만 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살인도 용서하나요? 난 유기당했어요. 그 아이는 날 죽인 거예요. 다만 천천히 말라가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수. 나는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법복 뒤에서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넌 나를 버리는데 30초도 안 걸렸지. 이제 내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게.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재산은 압류됐고 사직서에 사인하고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먼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균형이 맞는 것 같네. 나를 버린 데가 내 전부로 받아낸 거니까. 나를 버리고 이제는 법정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이내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에 속지 마세요. 해외 공항에 버려진 77세 어머니. 가해자는 바로 이 남자. 그의 회사는 언론을 의식해 그를 직위해제했고 SNS와 커뮤니티는 그의 신상을 퍼뜨렸습니다. 지인들, 거래처, 동료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내 편이겠지. 그러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공항에 버릴 때 아들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폐륜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책임도, 비난도, 이미지 추락도 모두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났어. 더 이상 나한텐 필요 없어. 내 아들에게 기대하던 경제력, 사회적 위신, 생활의 안정, 그 모든 게 무너지자 며느리는 아들을 더 이상 지킬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까지 끌어내릴 사람은 안고 갈 수 없어.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법정에서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죠. 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이 중재해야 할 몫이었고, 여행을 제안한 것도 남편이었고, 공항에서 떠난 것도 남편의 판단이었고, 저는 동승자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주장해서 양육권과 거액의 유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운 아들은 손에 쥔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고 그 자신은 활짝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 같은 살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아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피부치였던 아들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저 한때 내 뱃속에 있었던 낯선 인간일 뿐이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은 건 자신이 아니라 끝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었으니까. 어느 흐린 오후 나는 마트에 가기 위해 마을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반쯤 무너진 얼굴, 초라한 셔츠, 숨이 찬 목소리.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베트남 공항의 차디찬 밤, 그날의 공포와 수치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내 말만 듣고 내가 엄마를. 그의 말은 흐느낌 속에 엉켜 있었지만 나의 눈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항 한복판, 모든 불빛이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던 그곳. 밤이 되자 쥐죽은 듯 조용해진 의자 위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떨던 자신, 외로움과 공포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진 아들. 나도 모르게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 끝까지 올라온 감정을 겨우 눌러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입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후회돼요. 제발 도와줘요. 이혼당하고 직장도 잃고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절망과 경멸이 섞인 웃음. 그래, 결국 너한텐 내가 마지막 보험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었구나. 난 그날 너에게 죽었어. 내가 날 거기 버리고 돌아서던 그날 나는 딱 거기서 죽었어. 두려움과 한기가 뼛속까지 올라오던 그 공항에서 나는 10달 동안 널 품었던 시간까지 다 지워버렸어.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 그런 사람 여긴 없어. 널 위해 울던 여자는 거기서 끝났거든. 아들은 땅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면 나 진짜 끝이야. 아들의 손이 나의 치마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사람 하나 버렸으면 그 대가도 온전히 내가 감당해.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라 불리지 않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 눈물은 없었다. 나의 눈엔 오직 평온함과 해방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던 나는 근처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누던 이웃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김성희 씨? 아, 예전에 나랑 같은 동호회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죠.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는 이웃은 자신과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마을 봉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서울 시절 며느리와 같은 플로리스트 강좌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말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어요. SNS에 남편 얘기는 안 하던데 그때부터 뭐가 이상했나. 그 이름, 자신을 불편하다고 말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겉으론 강했고 속으론 차가웠던 여자. 그녀는 늘 깔끔했고 당당했고 항상 계획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엔 진짜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가정은 효율적으로 운영됐고 정은 지출처럼 아꼈으며 시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방해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가 선택한 건 혼자만의 성공이었다. 내 아들을 떠난 뒤 그녀는 1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컨설팅, 교육 콘텐츠 제작.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투자 실패와 계약 미수금이 겹쳐 사업은 곧 무너졌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소식. 지금은 고시원에 계시다네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이도 외가 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한 점 스쳐가는 것처럼 마음 한쪽이 덜컥 비워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식에 맞춰주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고 그 방식대로 살아온 그 여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의 소식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일 뿐, 이제 나의 인생엔 영향을 주지 않는 먼 그림자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도 각자 선택한 삶의 결과를 겪는 중이겠지.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다신 아무에게도 버려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해안 마을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도 버려진 엄마도 아닙니다. 78세 김순옥이는 도전하는 사람, 웃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걷고, 낮엔 배우고, 밤엔 쓰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바닷길을 걷는다. 걷기 모임, 은빛 한 걸음의 고정 멤버가 되어 또래 친구들과 건강 이야기, 여행 정보, 생활 팁을 나눕니다. 오후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반 수업에 참여하고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풍경을 찍고 셀카도 배우며 SNS에 첫 게시물을 올린 날은 뿌듯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좋아요를 받아볼 줄이야. 하하. 밤이면 글을 씁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정리 중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을 그날을 위해 진심이 닿는 봉사, 마음이 웃는 시간. 이는 지역 어르신 상담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 정보나 복지 혜택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사르르 풀려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함으로 가야지. 취미는 인생을 가볍게 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서는 손에 흙을 묻히며 세상 시름을 지웁니다. 소박한 찻잔 하나를 완성한 날 처음 도자기를 구웠던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로 평안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